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패는 혹시 없었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내놔라. 조폭 그분들한테 협박받았고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차가웠어요. 너를 믿고 왔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죠. 거의 90%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 순간의 선택이 내 자녀 기간 한 40년을 좌우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LG맨의 신화,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신 LG그룹의 권영수 고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사원부터 부회장까지 어떻게 그러셨어요? 하루하루 일하다 보니까 45년이 됐네요. 45년입니까? 네. 정말 일생이군요. 그러면 45년 전에 처음 입사할 때 LG그룹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회사 명이 달랐죠. 럭키금속이었고 두 개의 회사가 제일 컸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큰 회사가 없었던 조그만 그룹이었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한 5위 안에는 드는 그룹이었죠.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그 당시에 창업하신 구인혜 회장님이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먼저 만들자라고 해서 사실 화장품 그 다음이고 칫솔,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79년에 LG그룹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였나요? 그러면 입사하실 때. 그때는 금성사가 럭키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회사가 되고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이벤트가 칼라 테레비가 방송이 되면서 칼라 테레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산업이 확 뜨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뜬 금성사가 지금의 LG전자인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칼라 TV를 만들어 팔았던 거네요. 제가 81년도 근무를 시작할 때 81년 7월 달인가 칼라 TV가 처음으로 방송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칼라 TV를 기대하고 있다가 못 사고 있다가 갑자기 사는 바람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때 떼돈을 좀 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찍어내면 팔리는 시대였습니까? 네, 그런 시기였어요. 네. 와, 이 긴 세월 동안 버텨내셨으니 얼마나 많은 조직인으로서의 노하우가 있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요즘은 진짜 없는데 그 당시엔 진짜 평생 직장을 하신 거네요. 45년이면. 네,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예상하셨어요? 전혀 안 했죠. 혹시 들어갈 때 나 몇 년만 하고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도 없었고 저는 사실은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근무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45년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 어쩌다 보다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금성사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45년이라는 건 뭐 턱도 없이 길었던 세월이고 회사를 계속 옮겼거든요. 그룹 안에서? 네, 금성사에 근무한 게 한 27, 8년?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서 한 6년, LG 화학에서 딱 5년, LG U+에서 한 3년 이렇게 회사 계속 옮기다 보니까 같은 그룹이지만 새로운 회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45년을 지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중간에 간뒀을 거예요. 근데 다 쟁쟁한 회사들로 옮기신 거 보니까 그룹의 경영진 입장에서 믿음직한 직원이었나 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칼.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돌아가신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나를 믿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하면서 한 번도 월급 받는 월급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회장님이 좋아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셨고 그게 주요했던 것 같다. 이제 사실 지위가 부회장이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내 모습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젊은 권영수가 이거 하나는 잘했지 싶었던 어떤 장점이 있었다면 뭔가요? 입사해서 보니까 내 위에 선배들이 야단받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야단받는 걸 보니까 의외로 뭐 일을 잘못해서도 있지만 위 상사가 시킨 거를 깜빡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그때 결심한 거는 최소한 윗사람이 지시한 거를 100% 잊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영수라는 친구를 딱 생각하면 저 친구는 절대 내가 이야기한 걸 잊어버리지 않아. 그 하나가 시작이 돼서 신뢰를 얻게 됐고 그 신뢰가 점점점 쌓여서 능력까지 인정받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콕 집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권영수 어떤 친구야? 그럼 그 친구는 시킨 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상사가 원하는 날짜에 작업을 끝내고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자꾸 퍼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소문일 수도 있고 평판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도 커리어가 길어지면 그중엔 잘한 것도 있고 소위 평타를 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회장님은 커리어 중에 실패는 혹시 없었나요? 실패 있었죠. 제일 큰 실패가 제가 임원되기 전에 사업부장이 됐어요. 사실은 좀 이례적인 건데. 그거 보통 임원이 하는 거 아닌가? 임원이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전엔 저희가 스텝 경험만 있었지 사업 경험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회사가 그걸 맡겼는데 한마디로 완전 실패했죠. 뭐였는데요? 게임 사업, 게임기 만드는 회사. 게임기가 있었습니까, LG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금방 접었으니까. 예, 저도 기억이 없죠. 잘 안 나서. 네. 한 1년 반 하니까 이건 도저히 상대가 너무 강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회사를 접어야겠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죠. 그걸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일이 안 돼서 어려웠던 것도 어려운 거지만 부회장님 스스로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돼서 포기하는 상황이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은 경쟁사가 워낙 강했고 경쟁사 강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뭐 경쟁사 안 강한 적 있으셨나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내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신념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젊었거든요. 쉽게 포기했어요. 아니 쉽게는 아니지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도 포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맡았다 아니면 10년 전에 맡았다라고 하면 한판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럴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젊었기 때문에 저도 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되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업무 자체는 임원의 업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임원 올려줄까 말까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실패했을 땐 나 이 조직에서 이제 나는 끝인가? 뭐 이런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임원이 될 생각 꿈도 못 꿨어요. 이 정도로 실패했으면 임원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난파선의 선장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의 눈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지금 다들 사업을 간두니까 이 사람들이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지금 생각이 조금 기특한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나를 믿고 왔던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부서로 다 보내주고 나는 마지막으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강당에 사람 다 모아놓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다 보내주겠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팀원을 다 모았군요. 네, 다 모았죠. 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100% 보장은 못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부서에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그때 결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내 생각을 해요. 한번 성숙한 인간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 와중에도 나보다 내 팀원들을 챙긴 부분은 정말 멋지네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 돼서 우선은 나보다도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 먼저 배려해주는 뭐 그런 게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조직폭력배한테 위협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게임기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기를 내가 팔면은 그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장을 만들어요. 그 게임기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막 하는 그 장소를 만드는데 그런 게임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인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거의 한 70, 80%가 조직폭력배 분들이 그 사업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사업을 이제 그만한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게임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폐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내놔라. 너를 믿고 했는데 사기친 거 아니냐. 그래갖고 협박을 많이 당했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뭐 정말 성실하게 됐어요. 신실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걸 다 보상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뭐 얻어터질 각오하에 인간적으로 호소를 한 번씩 다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그걸 설득을 해서 헤쳐나갔죠. 뭐. 어려웠어요. 지금 이 게임기 관련 에피소드는 마치 실패를 대하는 사람의 정석의 자세를 배우는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 실패 20번에 성공 1번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될 텐데 다 실패하는 건데 근데 실패를 하고 나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일단 책임 회피를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 시장이 그랬고 우리 윗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줬고 이렇게 내 잘못은 아니라라고 회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고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네, 그랬었죠.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어리니까 겁나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고객인 조폭 그분들한테 협박받았고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차가웠어요. 너를 믿고 왔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실패한 사업에서 근무해서 그러면 그것도 나쁜 거거든요. 조직에서는 안 좋죠. 안 좋죠. 그다음 회사는 또 내가 적자를 많이 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가족 말고는 전부 다 나를 비난하는 그런 건데 도망가고 싶었죠. 거의 90%
스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도망가면 이건 실패한 사람은 낙인 찍힌다. 저 친구는 실패하면 도망가라는 게 낙인 찍히잖아요. 아, 이게 아니다. 실패할 때 도망가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당당히 맞서면 뭔가 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 순간의 선택이 내 자녀 기간 한 40년을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금과 옥조처럼 제가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대 도망가지 마라. 그걸 맞서 싸워라.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좀 더 담대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그 게임기 사업하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책 쓰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40이 딱 되는 때였어요.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많이 칭찬해 줬어요. 저도 부회장님한테는 아니고 40살 권영수 기특하네요. 저도 좀 기특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실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최고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오늘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회장님께서는 실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교육을 많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실패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1, 2, 3, 4가 있는데 나는 1, 2, 3만 갖고 있고 4가 없다라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1, 2, 3, 4가 필요한데 1, 2만 갖고 있다면 거의 실패하는 것이고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 게 뭐다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끝났을 때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실패라는 거는 자기의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부족한 게 별로 없으니까 실패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패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격려를 해줘요. 야단치면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네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지도 몰라. 어떤 거에 부족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너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럼 본인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부족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여서 실패라는 게 근데 너무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안 좋고 젊었을 때 실패를 많이 해야죠.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참 좋은데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얘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솔직히 열받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패했을 때 무조건 그걸 관대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 우선 봐야 돼요. 자기가 1, 2, 3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1, 2, 3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면 그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 3을 갖고 있는데 1, 2밖에 안 한 거예요. 3이라는 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걸 안 쓴 거예요. 최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야단 쳐야죠. 왜 당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해서 그때는 야단 쳐야 되고 우리가 그 판단이 쉽지는 않아요. 실패했을 때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고 일깨워줘야 될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굳이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이번을 부족한 걸 배우는 계기로 삼아라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고 나눠지죠. 쉽지 않아요. 그러게 그 판단이 무슨 뭐 더하기 빼기처럼 분명한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경험이 필요한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판단에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없겠군요. 모든 거는 대화를 통하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진정한 대화를. 한 번은 어떤 애가 무지하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인데 인공지능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 일이네요. 아니요. 그게 2016년도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때 제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빨리 기술을 습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 임원한테 그 당시 인공지능이 굉장히 앞서갔던 회사가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저하고 좀 잘 아는 사이였어요. 잘 아는 사람들의 레벨도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그래서 임원한테 내가 U+ 있을 텐데 가서 AI 기술을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해봐라. 한국에서만 쓸게.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쓰는 것이고 글로벌리 쓰는데 한국은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한국 우리가 좀 기회를 달라. 우리한테 당신이 갖고 AI 기술을 우리가 쓸게라고 해서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통보가 왔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아니 그동안에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된 거죠. 담당 임원이 와서 완전히 나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뭔가 네가 부족한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보였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 양반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걸 뭔가 찾고 다시 도전을 해서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또 작업을 했어요. 네이버가 기술이 좋았거든. 네이버로부터 기술을 받아온 거예요. 이번에 성공했네요. 성공했잖아. 네.
그때 만약에 야단 쳤으면 주눅이 들어가고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한번 실패했는데 또 네이버랑 해서 또 실패하면 이거 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격려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더 용기가 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네이버하고는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요새 나오는 LGU 플러스의 익시오의 원형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렇죠. 거군요. 10년 된 거예요. 10년.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성공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핵심을 안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그리고 그 인재 일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 첫 번째 거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사업의 핵심을 안다. 사업의 핵심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마치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장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에 따라서 3시간 만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4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율, 그다음에 배터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의 경쟁력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각각 사업별로 이거를 하면은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항목을 추려내는 일이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우선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했죠. 그럼 그 회사의 혹은 그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뜻이네요. 뭘 어디서 찾으면 그걸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제가 가면은 그 회사의 핵심 간부들하고 1대1로 미팅을 해요. 한 달 정도는 1대1로 미팅하면서 똑같이 질문하죠.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 회사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걸 쭉 들어요. 정말 경청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을 만나봐요. 고객을 만나서 우리 회사가 뭘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까? 쭉 물어보고. 세 번째는 경쟁사는 도대체 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야? 그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3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 회사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고객은 이걸 필요로 하고 있고 경쟁사는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승부를 여기서 보면 되겠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얘기한 3C라는 건데 3C요?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컴피티터, 경쟁사. 그렇게 3C가 중요한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그 열정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하나 결론적으로 딱 나올 수 있어요. 그게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좋은 아젠다를 제가 뽑아낸 것 같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세계 1등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 사업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안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진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있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시기별로 달라져요.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품의 경쟁력이 중요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제대로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시기가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2년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빨리 바뀌어서 1년 만에 그 아젠다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3년 정도 가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서 타임리하게 그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게 쉽진 않죠. 핵심을 아는 리더는 결국 본질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뭐고 이런 본질을 좀 빠르게 파악해야 우리 조직이 가야 될 길을 잘 제시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질을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라. 우선 모든 것의 시작은 경청이다 했어요.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 본인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래 100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80만 얘기할 수도 있고 12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이 경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당신이 경청을 잘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100% 네 걸로 만들어라.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고민을 더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의 본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여담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분 중에 하는 분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에요. 지난 대통령이시죠. 예. 네. 그분이 아주 잘하는 경청이었어요. 남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가 나는 3가지 했다는 거예요. 나는 현장에 갔다. 거기서 경청했다. 들은 대로 실행을 했다. 그랬더니 시장도 되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거든요. 저와 똑같아요. 항상 CEO 할 때 현장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고 스텝 얘기 들어보면 스텝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공을 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경청하고 경청만 하고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그게
잘못된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못되면 바로 고치면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시간 다 가거든요. 아 맞아? 그럼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잘못되더라도 바로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현장, 경청, 실행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직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 이렇게 현장 경험, 실행 등등을 잘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을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다행히 회사를 많이 옮겼잖아요. 새로운 데 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관찰하고 제가 사람을 관찰할 때 말은 그중에 극히 일부예요. 사실은 말투, 표정, 그다음에 자세, 말의 어떤 높낮이, 그다음에 사람이 다른 건 다 그 흉내내고 꾸며도 눈빛은 못하는 거예요. 그 눈빛도 보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선하게 이제 그렇습니까?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젊은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저 친구는 이런 걸 좀 잘하면 참 도움이 될 텐데 혹은 저 친구는 이런 장점이 아주 돋보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면들이 있나요? 20, 30대가 갖고 있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워낙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자기 발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하나 장점을 들 수 있고 약간 아쉬운 거는 곱게 자랐어요. 스마트한 대신에. 그다음에 어려움을 잘 못 겪어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을 못하고 실제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냥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한 거는 이제 굉장히 장점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것만 좀 고칠 수 있다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한번 뒤집어 보자면 머리가 좋아지고 많은 걸 배웠으니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예상을 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장점일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장점보다는 전 단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예컨대 박세리 감독이 우리가 저 IMF 때 세계 1등을 했잖아요. 많은 여자 프로골퍼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세리 그분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는 세계 1등이라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한 사람이 하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박세리 선수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의 영역에서도 혹시 그런 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 1등은 제가 2번 했거든요. 뭘로요? LCD 사업할 때 세계 1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1등을 하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LCD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세계 1등을 하자고 했더니 그게 뭐 좀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해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배터리 할 때도 직원들한테 뭐 싹쓸이 하자 그랬더니 사장님 그게 됩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시간 갖고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달라집니까? 그럼요. 달라지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교과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값진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고모님 말씀 중에 인재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 그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겠구나 싶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 인사가 만사잖아요. 제가 한번 그 어떤 경험이 있냐면 LG 디스플레이라고 아까 펜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지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새로운 공장의 공장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공장장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고임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누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와서 면담하는데 당신 목표가 얼마예요? 목표라는 거는 공장을 가동해서 얼마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예요. 보통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당길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상했는데 뭐 사장님 그거 저희가 그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엑스쳤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인사에다가 그러지 말고 이 일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혹시 알아봐라. 수소문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공장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를 훨씬 더 빨리
빨리 공장을 정상 가동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방법까지 제시하고 물론 그 방법이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할 때 열정이라는 게 쫙 느껴져서 내가 인사에다가 이 사람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거 위험합니다. 어쩌고 저런 거예요. 위험하죠.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압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도 경험이 없이 왔는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와, 인사 담당 임원 머리 너무 아팠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LCD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꽤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다른 예외고요. 그래서 이분도 예외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양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대박이 났죠. 정말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공장 조직이라는 게 조금 특수한 조직이라 조직 장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그 대화술도 있어요. 능력만 그런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부하 직원을 잘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성공 체험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짜 운만으로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씀이시네요. 부모님께서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그룹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뛴 그런 세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전선 산업에서 일하신 분에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모님에게 일이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좀 훌륭한 임원이 저한테 일이란 무엇이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일이란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친구가 와서 안 되는데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일이냐? 할 말 없게 만드는 할 말 말이네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일인 거지. 되면 왜 일이냐? 일이라는 그 정의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저는 그게 뇌리에 박혀서 그 얘기를 많이 써요. 요즘 세대 기준으로 치면 너무 막무가내인 거 아닙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좀 막무가내도 필요한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 부회장 그리고 현재는 LG그룹의 고문을 맡고 계신 권영수 고문님과의 즐거운 시간 첫 번째 편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권영수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이 바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헤쳐온 세월을 생각한다면 권영수 고문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